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을 때 그 인근의 작은 나라에는 천동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천동은 어머니가 과부인데 나이가 많아도 아이가 없자 천지신명께 빌고 빌어서 과부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동은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너희 아버지는 천지신명이 점지해 준 것이므로 천지신명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천동의 외모는 그냥 평범한 사내였지만 그의 힘만큼은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운 쓰는 것을 보면 천하에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놀라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동같이 무서운 기운과 힘을 가진 사람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다시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100명이나 200명쯤은 우습게 개미같이 알고 한번 화가 나는 때는 한 주먹에 500여 명쯤 우습게 넘겨치는데 그 무서운 힘이 한 해에 두 해 지나갈수록 점점 늘어서 나중에는 수천 명이라도 해낼 듯이 무서운 힘을 갖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천동이라면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천동은 그냥 무지스럽게 기운만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와 마을 사람들을 끔찍이 위하고 아끼고 무엇이든 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내인 것입니다. 어떤 놈이건 내 나라의 사람들을 괴롭혔다가는 나한테 모두 크게 당할 것이다. 어떤 족속이건 간에 이 나라에 쳐들어온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불행히 그때 그의 나라는 이웃나라와 싸우다가 져서 이웃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싸움에 이긴 그 이웃나라 사람들은 천동의 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못 견디게 달달 볶아가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의 욕심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천동은 이웃나라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 나라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두들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서운 천동의 피는 들끓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병사수만 믿고 내 나라를 쳐들어와서 선량한 백성들을 약탈하는구나. 내가 내 나라 사람들고 마을 사람들을 보고 여태 참았지만 더 이상은 그리하지 않겠다. 내가 이놈들을 쫓아내서 더 이상 백성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하겠다. 참다 못하여 쇠보다 단단한 주먹을 쥐고 불끈 일어선 천동은 주먹이 닿는 대로 원수를 갚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큰일 났다고 병사들을 모아 천동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총이나 대포가 없는 때이라 아무리 몇만 명의 군사가 오더라도 천동에게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끓는 천동은 사나운 사자보다도 무서웠습니다. 그는 곡괭이 하나를 손에 쥐고 그걸로 천여 명을 해치었습니다. 한 번만 얻어맞은 사람은 아무리 기운이 센 장사라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꾀를 내다 못하여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천동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빠르게 사방 성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내에 들어간 천동이 그 꼴을 보고 깔깔 웃더니 성문 밖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날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래, 그럼 마음껏 덤벼라. 내 힘을 아직 안 쓰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되었구나.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병사들은 몸이 모두 얼어버려서 누구든 천동에게 달려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의 눈치만 보는데 장수들 역시 그 누구도 덤비려는 장수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동은 더욱 의기양양하게 병사들과 장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덤빈다면 그럼 어디 한번 견뎌봐라. 내가 먼저 너희들을 치겠다. 하고 호령을 하고는 우뚝 버티고 서는데 그이 가오는 하늘로 뻗치고 그리고는 돌로 크게 쌓은 바위 같은 성문을 두 손으로 턱 버티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문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큰 성문은 땅에서 떨어져서 천동의 손에 대롱대롱 들렸습니다. 천동은 그 성문을 들고 도망가는 이웃나라 군사들 틈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성 밖에 조그만 산기슭에다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웃나라 군사들은 그만 혼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을 이웃나라 왕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나라 왕은 신하들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천동을 없앨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장사야. 이놈이 도대체 왜 이리도 힘이 센 것이냐?
이 녀석이 힘이 센 이유를 알면 이놈을 제거할 수가 있다. 모든 신하들은 그놈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거라. 신하들은 그 어떤 까닭으로 그렇게 기운이 센지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별별 짓을 다하여 그 이유를 알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로 탐문하여서 기어코 천동의 그 무서운 기운은 그의 겨드랑이 털 하나하나에서 나는 것인 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폐하 천동은 겨드랑이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길면 길수록 힘이 점점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놈의 겨드랑이 털을 깎아버리면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너무 기뻤지만 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 놈이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면 놈은 힘을 못 쓰는 평범한 사내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더 이상 놈을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놈의 곁에 다가가서 놈이 털을 깎을 수 있겠느냐? 10,000명의 병사가 달려들어도 털끝 하나 놈을 건들릴 수 없는데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신하가 임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은 힘이 무척 세기 때문에 그 힘을 쓰고 나면 그날 잠이 들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놈이 근거지를 알아보고 놈에게 힘을 쓰게 만들어 그날 몰래 그놈의 겨드랑이 털을 자르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동에게 많은 군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여 힘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동이 숨어있는 근거지에 있다가 천둥이 잘 때에 털을 깎아버렸습니다. 애처롭게도 천동은 그만 겨드랑이 털이 없어져서 조금도 기운 없이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여 끌려갔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무참하게도 혹독하게도 천동의 두 눈을 못 보게 만들어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쌍히도 천동은 앞을 못 본 채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분하고 슬픈 캄캄한 지옥 생활이 1달, 2달 지나갔습니다. 천동의 겨드랑이 털은 다시 차차 길게 자라서 힘이 다시 돌아왔지만 두 눈을 상해서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고 몸은 감옥 속에 들어있어 발목에는 굵은 쇠사슬과 무거운 쇠뭉치가 달렸으니 무슨 별수가 없었습니다. 갑갑하고 서러운 날이 하루 이틀 헛되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웃나라에 큰 명절이 돌아와서 이웃나라 사람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음식을 잘 차려 먹고 큰 절간에 모여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한참이나 놀다가 염증이 났던지 왕은 말했습니다. 오늘 좀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을 할 것이 없을까? 너무 따분하구나. 그러자 신하들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한 신하가 옳지, 오늘날이 아주 기쁜 날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감옥에 있는 천동을 끌어내다가 기운 구경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천동을 끌어내오고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절로 쏙쏙 모여들었습니다. 두 눈을 빼앗겨 앞을 못 보는 장님 천동은 쇠사슬과 쇠뭉치를 질질 끌면서 어슬렁어슬렁 끌려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잡혀있는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손뼉을 치고 웃고 좋아했습니다. 한없는 원한과 슬픔을 품은 천동은 자기의 몸이 원수놈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화가 너무 났지만 분노를 꾹꾹 참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를 100여 명 되는 사람이 끌어다 놓으면 눈먼 천동은 그것을 주먹으로 쳐서 부스러뜨렸습니다. 수십 명이 메고 온 크디큰 나무는 천동이 손으로 번쩍 들어서 장가지 꺾듯이 뚝 꺾어 보였습니다. 그럴 적마다 이웃나라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운 센 장사를 잘 속여서 눈까지 안 보이게 해놓은 것을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과시한 제주가 끝난 후에 천동은 절 한가운데 아주 큰 기둥을 두 손으로 껴안고 앉았습니다. 아마도 무슨 제주를 부리려나 봐요. 하고 구경꾼들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유심히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앉았던 천동이 벌떡 일어서면서 껴안았던 기둥을 잡아당기면서 몸을 옆으로 흔드니깐 그 무거운 기둥이 흔들리고 부쩍부쩍 소리가 나면서 그 큰 집이 지붕째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큰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일어나면서 그 커다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천의 슬픈 하늘 품은 천동은 너희는 우리의 원수다 하고 소리치면서 마지막으로 기둥을 잡아 흔드니까 그 큰 산같이 커다란 절이 그대로 풀썩 무너졌습니다. 무서운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면서 푹 주저앉은 큰 집 밑에는 수천 명의 이웃나라 사람들은 무너진 지붕에 모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았던 천동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장렬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이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무리한 학대로 인해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명절마다 천동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이안을 풀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바닷가 근처 마을에 소금 장수 칠복이가 살았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한 소금 장수 칠복이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소금 파는 일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칠복이는 아내 꽃분이와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아내 꽃분이는 항상 칠복이를 위해 아침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칠복이 내조에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소금을 더 팔기 위하여 서울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꽃분이를 두고 혼자 떠나는 칠복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눈치챈 현명한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저 혼자 있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오실 동안 건넌마을 친구가 와서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니 제 걱정은 마시고 먼 길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제가 주먹밥을 넉넉히 준비했으니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아셨죠? 꽃분이의 말에 힘이 난 소금 장수 칠복이는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졌어도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칠복이는 아내 꽃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가 사는 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아주 멀어서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지만 칠복이는 집에 있는 아내 꽃분이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어깨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서둘러 걸어갔는데도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산속에서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어찌하면 좋을꼬. 우선 더 빠르게 움직여보자. 마음이 급해진 칠복이는 더욱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속을 최대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산속이라도 벗어나야 그나마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칠복이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요? 아이고 이런. 비가 갑자기 내리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소금이 젖으면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칠복이는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보다도 소금 가마니에 빗물이 스며들까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아무에게도 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울로 가서 소금을 팔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 말입니다. 날도 어두운데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을 먹은 소금 가마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당연히 칠복이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아 칠복이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칠복이는 반가운 마음에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 다행이구나.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어서 빨리 가보자. 칠복이는 불빛을 보자 온몸에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자. 저기 저 집에 가면 분명 오늘 밤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칠복이는 조금 전까지 무겁게만 느껴지던 소금 가마니가 갑자기 솜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기다리는 집에 가듯이 칠복이는 불빛을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그 불빛이 있는 곳에 도착한 칠복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주막집이 틀림없었습니다. 아, 어찌 이런 곳에 주막이 있단 말인가. 정말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칠복이는 문 밖에서 숨찬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아니, 이 늦은 밤중에 누구신가요? 주막집 안에서 고운 여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소금을 팔러 가는 소금 장수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곧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러시다면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주인인 듯한 여인이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호랑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또 비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아 버릴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늦은 밤중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분명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칠복이는 진심 어린 인사를 하면서 지게에 짊어졌던 소금 가마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참 오늘 하루는 정말 힘들구나. 칠복이는 따뜻한 방에서 비에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조금 뒤 주인 여인이 저녁밥 밥상을 차려가지고 왔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꿀맛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허겁지겁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먹어치웠습니다. 아, 정말 잘 먹었다. 태어나서 이토록 맛있게 먹은 건 처음이구나.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좋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하품이 나오지? 정말 피곤하긴 피곤하구나. 이제 내일을 위해 잠시 잠을 자야겠구나.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걷고 또 걸어서 몹시 피곤했던 칠복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쿨쿨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몸이 으스스하여 잠에서 깨어보니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찬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복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겁쟁이 같으니 여기는 안전한 주막집 방이 아닌가? 걱정할 게 뭐가 있나? 조금 뒤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여인이 상을 들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는 웬 상인가 싶어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밥이 적어 시장하실 것 같아서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맛은 별로 없지만 드셔보세요. 주인 여인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떡을 만들어 오다니. 이거 좀 이상하구나. 칠복이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주인 여인이 다시 말하였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랍니다. 그래서 떡을 좀 만들었어요. 걱정 말고 드셔보세요. 아, 그렇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은 상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참 떡이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칠복이는 떡을 보자 금세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녁을 먹긴 했지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출출하네. 몇 개만 먹어볼까? 칠복이는 떡을 몇 개 맛있게 먹은 다음 시원한 김치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참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왜 말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 당황한 칠복이가 주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분명히 주인 여인을 불렀는데 칠복이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짐승들이 입을 털 때 내는 소리와 아주 흡사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 순간 칠복이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복이가 자기 몸을 보니 어느새 갈기가 달린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지? 정말 내가 말이 된 건가? 칠복이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대신 이상한 소리를 내는 말이 되자 칠복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방 안을 엿보던 주인 여인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주인 여인은 칠복이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술수를 부리는데 네가 말로 변하지 않을 수 없지. 오늘도 다행히 내 계획대로 되었구나. 못된 주인 여인의 술수에 넘어간 칠복이는 그만 말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 여인은 칠복이를 말로 변하게 한 것일까요? 여보시오, 나는 사람입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것이오? 당신이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으시오. 아무리 소리쳐도 말이 된 칠복이의 입에서는 말이 내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주인 여인은 씩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 이 말은 제법 비싸게 받겠는걸.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 주인 여인은 칠복이를 아니 말을 마구 간 말뚝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칠복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구나. 장터에서 저 말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무엇을 살까? 히 신난다. 주인 여인은 주막집에 오는 손님들을 말로 변신시켜 장터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은 아침밥을 먹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칠복이 즉 말에 고삐를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나를 놓아주란 말이다. 이 못된 여자야. 날 다시 사람으로 돌려달란 말이야. 말이 된 칠복이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주인 여인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자마자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은 어느 농부에게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농부님, 말이 아주 튼튼하니까 일을 무척 잘할 거예요. 오늘 횡재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무척 고마워하실 거예요. 농부에게서 돈을 받으며 주인 여인이 말했습니다. 말이 된 칠복이는 농부에게 끌려 결국 어느 마을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우는 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제법 쓸만하겠는데 하며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자 농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산 말인데 당연히 쓸만해야지. 이 말이 옆에 있으니 아주 든든하구만. 농부는 말에 갈기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된 칠복이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는 조금 뒤 말즉 칠복이에게 여물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밭으로 끌고 나가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된 칠복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밥이 아닌 여물을 먹고 힘든 쟁기질까지 하니 자꾸 눈물이 흐르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버럭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놈의 말이 갑자기 병이라도 걸렸나? 너를 내가 얼마를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야?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첫날이니 일단 풀이나 실컷 뜯어먹거라. 농부는 말이 된 칠복이의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런데 집에는 언제 가지? 아냐, 이런 모습을 하고 갈 수 있겠나? 어떻게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집이 너무 그립구나. 꽃부나 보고 싶구나. 말이 된 칠복이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눈앞에 놓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말즉 칠복이는 자유로운 몸이 되자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산기슭에 있는 무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기 무밭이 있군. 저기로 한번 가보자. 말이 된 칠복이는 목이 말라
급히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싱싱해 보이는 커다란 무 한 개를 뽑아서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마구 가렵더니 몸이 점점 작아지고 그와 동시에 몸에 있던 털이 서서히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몸이 왜 그러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말은 다시 원래대로 사람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가 약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점심을 먹으러 갔던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칠복이가 말해서 사람으로 변했으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보시오. 이 근처에서 말 한 마리 못 보셨소? 농부는 무밭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조금 전까지 말이었던 칠복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찾는 것이오? 나는 말을 보지 못하였소. 농부가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을 잔뜩 먹은 칠복이는 부랴부랴 무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리다가 걷고 또 걷다가 달려서 칠복이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본 아내 꽃분이는 그를 반기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여보,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소금은 다 팔았어요. 꽃분이는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습니다. 말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집에 무사히 와서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구나. 하마터면 말이 돼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뻔했어. 칠복이는 자기가 당한 일을 떠올리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로 만들어 팔아버린 주막집 여인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벌을 줘야 돼. 며칠 뒤 칠복이는 다시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칠복이는 주막 근처에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림새를 감쪽같이 바꾸었지만 혹시 몰라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이 늦은 밤중에 누구신가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마음껏 쉬었다가 가세요. 주인 여인은 칠복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느덧 한밤중이 되자 주인 여인은 역시나 그 이상한 떡이 차려진 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라 떡을 좀 했습니다. 어서 드세요. 이 말을 들은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안 속는다. 두고 보자. 칠복이는 그 떡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빈 접시만 상위에 놓고 누워서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주인 여인은 칠복이가 당연히 말로 변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기다리다 지친 주인 여인은 방문 틈으로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접시 위에 있던 떡은 보이지 않고 빈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저렇게 떡을 다 먹어 치웠는데 이상하네. 주인 여인은 아무래도 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남아있던 떡을 시험 삼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주인 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험 삼아 떡을 먹었던 자신이 말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 여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변하는 방법만 알았지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인 여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말로 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칠복이는 말이 된 주인 여인을 끌고 서울로 갔습니다. 말이 된 주인 여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칠복이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쁜 여자야.
아니지, 이제 말이지. 너도 이제 당해보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겠느냐? 제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칠복이는 말이 된 여인의 말은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말즉 주막집 여인을 보자. 와, 정말 탐스러운 말이네 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그 말은 어느 집 대감에게 비싼 값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 말로 살아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자주 나오시는 호랑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랑이가 자주 나오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인 용에 비해 호랑이는 실제하는 동물인 까닭에 우리 조상들은 용보다 호랑이를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날 이야기의 용보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내용이 훨씬 많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도술에 능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재상에게는 친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척이 자신의 아들을 재상에게 보내면서 서신을 써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점쟁이한테 아들의 운수를 점쳤는데 올해 안으로 큰 재앙을 당할 것이지만 자네한테 보내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니 내 아들을 잘 지켜주시게. 재상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친척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는 말을 타고 오래되어 무너진 절로 가서 호랑이 가죽 하나를 뒤집어 쓰고 있거라. 늙은 승려가 와서 너한테 호랑이 가죽을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그가 가죽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거든 칼로 가죽을 자르겠다고 해라. 달 기우는 아침이 오면 승려한테 가죽을 줘도 괜찮을 것이다.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친척의 아들은 재상이 시키는 대로 말에 올랐지 않겠습니까? 말은 스스로 달리기 시작한 끝에 멀리 떨어진 계곡에 다 무너진 오래된 절에 도착했습니다. 재상의 아들이 말에서 내려 절 안으로 들어갔더니 과연 정승의 말대로 호랑이 가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쓰고 있는데 얼마 후 늙은 승려가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친척의 아들을 보고는 다짜고짜 화를 내며 성큼 걸어오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호랑이 가죽을 나한테 다오.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없을 게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무서웠지만 재상이 말한 대로 승려한테 호랑이 가죽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승려가 가죽을 뺏으려 다가오자 무섭지만 아들은 칼을 가죽에 들이대며 만약 당신이 이 가죽을 뺏겠다면 칼로 가죽을 자를 겁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놀랐는지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또 가죽을 내놓으라고 외쳤습니다. 아들도 굴하지 않고 이번에도 가죽을 칼로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 행동을 6번이나 반복하니 어느덧 닭이 울면서 날이 밝았습니다. 승려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친척인 재상이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했겠구나. 그만 가죽을 나한테 돌려다오. 이제는 줘도 괜찮지 않겠나. 그만다오. 재상의 말대로 닭이 울었으니 재상의 아들은 호랑이 가죽을 승려에게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승려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기심이 든 아들이 몰래 지켜보았더니 승려는 호랑이 가죽을 덮어쓰고는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가죽을 벗고 승려로 돌아와 아들한테 기름을 바른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이제 너는 재상한테 돌아가라. 만약 호랑이가 나타나서 너를 해치려 한다면 이 종이를 내밀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산을 벗어날 수 있을 게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상의 아들은 승려로부터 받은 종이를 가지고 절을 떠났습니다. 과연 승려의 말대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승려가 준 종이를 내밀자 대부분은 그냥 떠나버렸지만 유독 한 마리의 호랑이는 종이를 보고도 아들을 해치려 들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며 단번에 잡아먹을 기세인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잡혀먹힐 것 같은 불안해진 재상의 아들은 호랑이를 쏘아보며 이 종이를 준 스님을 만나러 가서 따지자. 그래야 너도 날 잡아먹을 명분이 서지 않겠나. 만약 스님이 허락한다면 날 잡아먹어도 괜찮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절로 돌아온 재상의 아들은 승려를 만나 그가 겪은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승려는 아들과 함께 온 호랑이를 환한 눈으로 쳐다보며 너는 왜 이 아이를 해치려 들었느냐? 내가 이 아이에게 준 증자를 보지 못한 게냐? 아니면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당장 말해보아라. 하며 호랑이를 꾸짖었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는 기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팠습니다. 이 아이를 놓친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먹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승려는 고개를 저으며 호랑이에게 여기서 동쪽으로 반리 떨어진 곳에 전립을 쓴 사람이 있으니 그를 잡아먹으러 가거라.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꼭 그 사람이어야 한다 알겠냐? 그럼 이제 가봐라. 라고 하자 호랑이가 즉시 절을 떠나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총을 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려는 웃으며 아들을 보면서 저 녀석은 내 말을 어겼으니 총을 가진 포수한테 가게 해서 죽게 했다.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으니 재상한테 돌아가도 좋다. 이만 가봐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려의 말대로 아들은 말을 타고서 절을 떠나 재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겪은 일을 설명하니 재상이 아들을 보며 이제 너는 호랑이한테 해를 당할 운명에서 벗어났다. 죽어야 할 운명인데 다시 살았으니 잘 살아야 할 게다. 이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간 아들은 덕을 쌓고 높은 벼슬에 오르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똑똑하고 사리분별에 한치의 오차 없었습니다. 양반이지만 반상에 구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어려운 상민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아이가 6살이 되자 과거 공부를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절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절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준 스님이 찾아와서는 당신은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관상이오. 살고 싶으면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시오. 그래야 살 수 있을 것이오. 꼭 1000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명심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 하자 스님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불안해진 아들은 자신이 머물던 암자의 주위에 밤나무 1000그루를 가져와 심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밤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가 아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를 보고 놀라며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부르르 떨자 호랑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나한테 잡아먹힐 운명이다. 야속하게 생각 말고 목을 내놓아라. 아들은 덜덜 떨며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스님이 밤나무 1000그루를 심으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잠깐만 제 말 좀 들어봐 주시오. 그래 어차피 죽을 것인데 말해보아라. 제가 밤나무를 1000그루를 암자 근처에 심어 놓았습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이 말에 호랑이가 움찔하며 밤나무가 심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하나 세는 것입니다. 그러다 으르릉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밤나무가 1000그루가 못되고 999그루니 너는 목을 내놓아야 할 게다. 하고 덤비는 것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들의 발밑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도 밤나무다. 나까지 합하면 1000그루다. 아들 발밑에 아주 작은 새싹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이 소리에 놀라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아들도 새 목숨을 얻어 전보다 더 열심히 덕을 쌓고 학문에 충실했습니다. 어진정승이 되어 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죽을 운명이었지만 새로운 목숨을 얻고서 더욱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간혹 힘든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면 이 이야기처럼 새롭게 시작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새로운 목숨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사랑과 죽음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이가 송도에서 기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당시에 학문으로 명망이 높았던 화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경덕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함이 무척 남달랐습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서경덕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고 내보냈는데 서경덕은 빈지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다음 날도 나무를 해오라고 보냈더니 어린 서경덕은 계속 빈지게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연유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나무를 해오지 않느냐? 무슨 연유가 있니? 나무를 하러 들판으로 나가니 까치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그제는 땅에서 한 치쯤 날아오르더니 어제는 두 치쯤 날아올랐고 오늘은 세 치쯤 날아올랐습니다. 새가 나는 모양을 보고 이치를 생각하느라 나무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 뛰어났던 서경덕은 그것 때문인지 학문은 좀 늦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한참 늦은 14살의 나이가 되어서야 개성의 어느 선생에게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6세에 이르러 대학을 잃고 그 뜻을 알고는 기쁨에 겨워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는 40 초반의 나이가 되어서야 생원시에 합격을 하였고 성균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다가 도중에 개성으로 돌아와서 송악산의 화담 옆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학문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호인 꽃피는 연못이란 뜻의 화담은 바로 지명에서 연유하였으며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책을 읽으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승의 영향을 받거나 당시 사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학문적인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경덕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서경덕은 찾아온 사람들을 누구나 제자로 받아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또한 학문에 관심이 많았으며 내심 속으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 선생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화담 선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일부러 계속 비를 맞다가 서경덕이 은거하고 있던 서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잠시 비를 피하고자 왔습니다. 황진이가 그렇게 서경덕을 불러내니 조용히 글을 읽고 있던 서경덕은 황진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니 이런 비에 잔뜩 젖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빨리 말리지 않으면 감기에 걸리겠습니다. 그렇게 서경덕은 황진이에게 비에 젖은 몸을 말려야 한다며 황진이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니 황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황진이의 생각과는 다르게 옷을 벗기고는 직접 물기를 닦아주는 서경덕의 자세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도 없이 마치 도자기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황진이가 민망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황진이의 몸에서 물기를 다 닦아낸 서경덕은 마른 이부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누워서 몸을 좀 말리고 쉬도록 하시오. 금세 마를 것이요. 그렇게 서경덕은 황진이를 눕히고는 몸을 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경덕은 다시 뻣뻣한 자세로 글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이윽고 밤이 깊었습니다. 황진이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참으로 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더 깊어지자 이윽고 서경덕이 황진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래 너도 사내로구나. 별 수 없겠지. 황진이는 순간 자신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서경덕은 이내 가볍게 코까지 골며 편안하게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황진이는 어이가 없어 하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황진이가 눈을 떴을 때에는 서경덕은 이미 일어나서 밥까지 차려놓았습니다. 민망해진 황진이는 대충 말린 옷을 입고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황진이는 다시 서경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일전과는 다르게 옷도 단정히 제대로 입고 책을 들고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경덕에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남자는 가죽띠를 두르고 여자는 실끈으로 띠를 한다고 합니다. 소첩도 회음의 뜻이 있어 실로띠를 두르고 책을 메고 찾아왔습니다. 글을 읽고 있던 서경덕은 이번에도 황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방 안에 들어온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큰 절을 올리며 제자로 삼아달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선생의 높은 학문을 익히 들어 찾아왔습니다.
부디 저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시어요. 그렇구나. 그래. 그럼 그리 하도록 해라. 황진이의 청의 화담 선생은 조금도 난처한 기색이 없이 그녀의 청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얼마 동안 선생에게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다시 화담 선생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황진이는 하루는 일부러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계속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화담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밤이 너무 늦어서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우니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지 않고 선생님과 한 방에서 같이 자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화담 선생은 그래 그럼 그리 하거라 하고 또한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뒤로 황진이는 자연스럽게 매일 화담 선생의 방에서 함께 공부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 방에서 함께하는 중에 황진이는 별별 수단을 다 써서 화담 선생을 유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화담 선생은 목불과 같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황진이는 그런 화담 선생을 유혹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송도에는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송도 삼절이지요. 선생님께서도 그 중에 하나이십니다. 그러니 화담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느냐? 그래. 그럼 나머지 둘은 무엇이냐? 하나는 박연폭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접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 후대에까지 황진이가 말한 이 셋은 송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박연폭포는 황진이가 시조로 남겼을 정도로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한 줄기 긴 물줄기가 바위에서 뿜어나와 폭포 수백 길 넘어 물소리 우렁차다니는 듯 거꾸로 솟아 은하수 같고 성난폭포 가로들이우니 흰무지개 완연하다. 어지러운 물방울이 골짜기에 가득하니 구슬 방아에 부서진 옥 허공에 치솟는다. 나그네여, 여산을 말하지 말라. 천마산이암 말로 해동해서 으뜸인 것을. 이렇게 자신이 무척 좋아한 박연폭포와 황진이 자신, 그리고 화담 서경덕을 송도 삼절로 칭할 정도로 황진이는 마음속 깊이 화담 서경덕을 존경하였으며 자신의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성거산에 은거하며 살던 서경덕이 가끔은 황진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남긴 시조에 그런 서경덕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이 어리석고 보니 하는 일마다 모두 어리석다. 만겹으로 구름이 둘러싸인 산속사내에게 어느 누가 나를 찾아오겠는가. 그런데도 불어오는 바람결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를 듣고 혹시 그녀가 왔나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어본다. 이러한 서경덕의 시조는 황진이가 듣게 되었고 황진이 또한 시조에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 밝은 깊은 밤에 무기력하게 무엇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없다.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까지 내가 어쩌겠는가. 나도 당신이 그리운 것을, 당신이 나를 그리며 나뭇잎 소리를 내 발걸음 소리로 착각하는 것까지 내가 어쩌겠는가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경덕이 세월이 흘러 죽고 난 이후 황진이는 스승인 서경덕의 발걸음이 닿았던 곳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서경덕은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견문을 넓혔기에 황진이 또한 금강산, 지리산, 속리산, 묘양산을 막론하고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황진이가 유람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나이가 30이 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여독을 풀고 있었는데 담밖에서 어떤 남자의 멋진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듣자 하니 분명 명창으로 소문난 선전관 이사종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평소에 이사중에게 관심이 있었기에 그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사중 또한 노래를 잘하는 황진이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사중은 황진이에게 깊이 빠져 함께 살자며 설득하였고 황진이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40살이 되는 6년 동안만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하면 허락하지요. 이사중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6년간 함께 살기로 하였고 황진이는 곧장 짐을 싸서 이사종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년여의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황진이는 이사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시조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살며 사랑을 꽃 피운 지 6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사중은 그녀를 붙잡았으나 황진이는 그대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다시 송도로 돌아갔습니다. 40살이 넘은 황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행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에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천하의 남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으니 생전의 업보로 내가 죽거든 지관을 쓰지 말고 내 시체를 동문 밖에 그냥 묻어서 벌레들의 밥이 되게 해서 천하 여인들의 경계로 삼아라. 또 내 평생의 음유를 좋아하였으니 장사 지낼 때에도 곡을 하지 말고 풍악을 울리며 장례를 지내라. 그렇게 그녀의 유언대로 그녀의 무덤은 몇백 년 전까지도 송도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황진이는 파랑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시와 노래에 능하며 남색을 탐하지 않고 자신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황진이를 조선 최고의 기생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도 이처럼 자신의 재능과 절개를 지키는 현대판 황진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전보다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 자신의 재능과 신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고 안 보이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된 배습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